이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기능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성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신묘한 인문학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결합하는 하나의 수업도 제가 만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이 전시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커리큘럼의 내용하고 너무 잘 맞고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연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적인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시는 제가 그냥 하나의 관객으로서, 한 명의 관객으로서 이 전시를 보고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쟁점을 하나 제가 끌어내서 같이 좀 토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9천을 떠도는 네트워크 유령 되게 재밌게 졌는데 그냥 재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얘기를 좀 그냥 소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내부 폭로가 있었죠. 직원 하나가 사실은 이 페이스북 알고리즘 안에서 인간들, 그리고 페이스북 말고 이제 이 인스타까지 포함해서 같은 회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사실 내부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 10대 여성에게 끼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도 인스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스타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소셜 미디어이긴 하지만 동시에 남을 보는 소셜 미디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들은 이상화된 그런 자아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이상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이상향인데 이제 나의 이상향이 되어버리는, 나의 욕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욕망까지도 사실 샘솟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10대 정신 상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죠, 내부적으로. 근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묵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소셜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뭔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사실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죠. 뭔가 여기 특정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 같고 우리들의 부정적인 마음 같은 걸 더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소셜 네트워크로 부르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하간 그랬고,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누군가가 특정되지도 않죠. 사실은 항상 모자란 거죠. 이렇게 해도 멋지지 않아, 이렇게 해도 예쁘지 않아, 이런 식의 계속 모자란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만이 가득 찬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 30년 전에 이런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정말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과 이런 운동가들이 이 공간에서는 무엇이든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어떤 공간 위에서 우리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로운 존재, 더 창의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안 맞죠. 오늘날의 이 네트워크의 현상은 우리를 더욱더 지옥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던 논리 중에 하나는 멀티 페르소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저런 것도 될 수 있고 익명화된 개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멀티 페르소나 멋진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페르소나에 오히려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나로부터 기인한 페르소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페르소나에 내가 속박되어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페르소나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페르소나를 숭배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정도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제가 주로 올리는 어떤 타임라인이 있고, 저의 어떤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저도 용납이 안 되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관리를 하는 거죠.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페북에 올려져 있는 저의 또 다른 인격과 여기에 있는 저의 인격은 유격이 좀 있습니다. 격차가 있고. 근데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느냐 이런 문제 이전에 사실 그걸 더 숭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아무튼 그렇지 않을까? 이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뭔가 내가 마지막 생을 다 마감해야 될 때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먼저 관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바타가 나의 가면이 아니라 사실 내가 아바타의 가면이 되는 그런 역전적인 순간들이 지금 와버렸고, 그래서 이번 이 전시는 그런 어떤 이 뭔가 악화된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풍자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이런 지금 이런 네트워크 위에서의 이런 자아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기 전에 한 몇 세기 전에 거의 근대 이제 태동기에 15, 16세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불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데카르트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얼굴이 있죠. 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잘 오해하고 있다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전을 읽어보면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읽지 않고 이제 요약된 것으로 읽고, 또 이제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이제 근대성의 어떤 그런 광명의 시작,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확신에 대한 시작으로 이제 포장하는 바람에 드러나지 않는 건데, 사실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상황이 뭐였냐면, 이 어떤 그 추운 겨울밤에 선난로 앞에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이렇게. 나를 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다. 근데 때로는 팔이 잘린 환자는 이 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각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이 환각은 때로는 진짜 감각인지 뭐 환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기각합니다. 그 감각에 대한 그 확신성을. 이거는 환상일 수도 있고, 이 환상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름 같은 거? 이름은 내가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것이죠. 아니면 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뭐 신분들? 신분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실 나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라 나 이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생각에는 성이 안 차는 것이죠. 나를 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중세적인 그런 어떤 풍요로운 어떤 신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권위로부터 탈출하긴 했죠, 인간들이.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상상력을 펼쳐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고아가 된 겁니다, 신 앞에서. 과거에는 내 소속을 물어볼 때 신이 날 보살핀다라는 감각이 있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질문합니까? 여기에 대해 질문해, 초월자에 대해 질문하지? 그래서 이 소속에 대한 불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세를 암흑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기록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마녀 사냥 같은 거는 중세 끝자락에 일어난 것이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막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이제 신분과 불안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면 오히려 맘 편히 살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넌 누구니? 난 누구니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확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계속 질문합니다.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절망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질문한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누구지? 이것만큼은 질문할 수 없다. 의심할 수 없다. 의심을 하는 나를 의심할 수는 없다. 라고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코기토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설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잘 읽어야 되는 게, 생각한다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 의식한다, 이런 어떤 안정적인 그런 의식화가 아니라 되게 불안정한 의미의 의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그래서 간신히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종의 불안들이 있는데, 이 불안은 사실 근대성에서부터도 시작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건져낸 그 자기 자신의 확산성이 뭐예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앙상한 존재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 시대는 이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동시에 의심받는 시간이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미래 얘기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걸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입니다. 이 공각기동대 보셨나요? 95년 작품인데 거의 이제 컬트 클래식이 돼버렸죠.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영어권으로 유튜브를 잡아놓으면 유튜브에서 사실 공짜로 풀어놨습니다.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냥 바로 봐도 되고요, 공짜로. 아주 좋은 품질을.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셔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막이 떠요. 기업의 네트가 별을 뒤덮고 전자와 빛이 우주를 흘러다니지만 뭔가 되게 전자화된 그런 세계라는 거죠. 국가나 민족이 사라지지는 않았던, 그러나 이제 뭔가 소속감은 사라진, 정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가까운 미래다. 지금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95년에 여기서 얘기한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한국민이다라는 거, 아니면 뭐 어디 산다라는 거, 아니면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다, 어디 학교 대학교 출신이다, 이게 그렇게 우리 사회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별로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저기 뭐 예전에 뭐 고려대 잠바 입고 막 갑질한 사람도 있고 뭔가 오히려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오히려 지금 그게 효용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효용이 없으니까 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소속감을 뭔가 얻기 위해서. 사실 남들은 다 비웃고 있는데 혼자 막 소속을 뭔가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학연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게 이제 가속화되는 이유는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뭐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뭐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직업이란지 먹거리, 뭐 내가 일할 거리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뭐 정규직, 뭐 평생 보장된 경우 별로 없고요. 뭐 어찌됐건 나로서는 또 플렉서블하게 여러 직업들을 또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를 뭐뭐이다라고 완벽하게 이게 운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불안함이기도 하죠. 나는 목수다, 나는 농부다, 나는 뭐 엔지니어다. 사실 이런 거 굉장히 확연한 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교사다. 사명감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카리아트, 이게 불안정한 주체들이 이제 늘어난 시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임시적인 거죠, 항상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대보다 더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어찌됐건 국가나 민족이 이제 태동하기 전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제 포박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무화되고 네트워크에서 이제 익명으로 된 그런 프로필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정도의 이게 나의 정체성의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프로필을 더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SNS 위에 이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나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그런 집착의 지금 시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공각기동대 보면 중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한 청소부인데 이제 전내 해킹을 해가지고 기억을 심어버리죠, 아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딸이 있는 줄 알고 혹은 뭐 이런 뭐 저 반려견이 있는 줄 알고 막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얘기도 있고, 뭐 주인공 쿠사나기 소령 자체도 사이보그화 돼가지고 사실 내가 원래 그 전에 성별이 뭐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게 뭐 이제 두뇌만은 살아있는 것인데 지금 사이보그라서 사실 이것조차도 뭐 조작을 통해서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뇌 자체는 그냥 여기서 전기적 자극으로 나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의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존재 불안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공각기동대가 상당히 심오한 철학서 같이 보인다는 게 이 주인공들이 다 불안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튼 그래도 어찌됐건 사이보그라든지 뭐 마인드 업로딩 기술 같은 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시대에 도달한 미래 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미래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전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사이버펑크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 이제 네트워크 위에서 존재의 불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나를 강하게 붙잡지 않는,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시대에 대한 풍자로 보이고, 예를 들어 김희욱 작가의 그 소울폼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지금 저기 설치되어 있는 저 작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건강한 자기 자신을 찾으세요. 아니면 중간에 보면 그 설문지 하는 것도 있죠. 우리들 성격을 막 이렇게 분석하는. MBTI 많이 하시죠, 요즘.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혈액형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을 파악하던 게 굉장히 이제 한 64개 정도의 이제 선택지로 이제 나를 파악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물어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름도 물어보고 MBTI 뭐세요라고 물어보죠. 그게 뭘까? 아마 상대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놀이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성분과 어떤 뭐 구별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울포미는 아주 직접적으로 나란 누구인가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라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기 앞에 이제 몰리소다의 작품, Me and My Girls. 이것도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죠. 나와 나의 소녀들, 뭐 혹은 나들, 뭐 이런 거잖아요. 제목을 번역하자면.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로 자기가 활동하고 있고, 뭐 페이크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인격들을 여기다가 지금 분화시켜 버리죠. 과연 저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나라는 건 존재할까? 여러분 이 방에 들어가셨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혼란함 같은 걸 담은 것 같아요. 아니면 시웬카이의 이제 이 작품, 사랑은 싫지만 너를 사랑해. 뭐 사람은 싫지만 너를 사랑해. 이거 보면 계속해서 저 사람이 I hate you, I love you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저 인공 객체는 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 소셜 네트워크 위의 감정 아닐까요? 네. 좋아요 몇 개나 눌렀나, 누가 얼마나 나를 지금 존중하고 있나가. 굉장히 거기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의 종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한국인들 워낙 존중받아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특히나 인정투쟁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성격이 이런 이제 네트워크 위에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예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달하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관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관심을 받아가지고 그 관심 에너지를 뭔가 이제 자기의 이익으로도 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종 경제는 관심을 끌어모으는 경제인데 사실은 관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관심밖에 나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열정과 리비도를 끌어모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에서 등장한 기이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또 SF 작품을 잠깐 예를 들려고 하는데 왜 제가 자꾸 SF를 예를 들면서 또 작품을 설명하냐면 어떤 하나의 이런 시츄에이션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작품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뉴 로맨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이제 사이버펑크의 효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매트릭스, 아까 공각기동대 전부 다 이 작품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요소 전부 다 카피한 것도 많고요. 지금 이 작품으로 아직도 벗어난 작품이 없어요. 뉴로맨서로부터.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해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라는 친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나의 육체를 굉장히 증오해요. 아주 싫어하고요. 근데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그 자유로운 해커 활동을 너무나도 아주 요원하게 뭐라 해야지? 요청하고 있는 해커죠. 근데 아무튼 중간에 이제 해커 라이센스가 정지당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네트워크로 다이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하나의 음모와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액션 영화 같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딕시 플랫9이라는 해커가 등장해요. 이 딕시라는 이제 전설적인 해커가 있는데 그 해커가 이제 모종의 이제 해킹 사건 때문에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놓이자 이 사람의 그 해킹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던 이제 무리가 그 사람의 이 인격을 이제 마인드 업로딩 해놓은 그 롬을 탈취하게 됩니다. 탈취해서 살려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못 죽은 거예요. 나 죽고 싶은데 그냥 내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복원해서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시키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시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가담하지만 나중에 일들을 이제 다 수행하다 보면 제발 나 삭제해줘 이런다고요. 자기 자신을 날 죽여줘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은유는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솔직히. 우리들의 과거들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영상들 이런 어떤 기록들 지우기가 너무 어려지죠.
그래서 잊혀질 권리,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 작품 안에서는 딕시 플랫라인으로 사실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플랫라인이냐면 우리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같은 거 떼면은 여기 심박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일자로 그어지잖아요. 삐 하잖아요.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딕시 플랫라인이. 죽은 자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그래서 아무튼 탈취당하기 쉬운 어떤 데이터 상의 우리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하나의 이제 은유처럼 보이는데, 이런 작품,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예를 들어 손드라 페리라든지 김효재 작가가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작품 보셨겠지만, 이제 It's the in the game 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선수인데 그 선수 정보 데이터를 마음대로 게임 속에다 집어넣은 사건이잖아요. 이제 협회가 이제 마음대로 꿍꿍이 했겠죠. 뭐 거액의 돈을 받았지만 또 이렇게 뿌려주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이제 게임에 등장하게 만드는 거죠. 과연 이건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그냥 예를 들어 뭐 나에 대한 저작권, 뭐 초상권 같은 거를 침해받은 것으로만 이해될까? 아니면 여기에 그 선수가 느꼈던 정말 그 당혹감. 내가 분명히 있어 여기에. 그리고 내 데이터야 심지어. 그리고 그 데이터가 그 안에서 물리적으로 작동을 해. 왜냐하면 그 키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해서 게임적 개체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그 소외감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단순히 나한테 뭐 저작권료를 안 줬다라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작품 잘 보면은 뭔가 그런 근본적인 소외감에 대한 얘기를 잘 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외가 참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소외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에 의해서. 기계의 과도한 힘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이제 기계를 모르기 때문에 소외당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소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수량화된 우리들, 수량화된 데이터들은 탈취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에서 나와 이제 이 정보 간의 소외를 일으키죠.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물리적인 우리들은. 그런데 데이터화된 여러분들은 끌어당겨서 쓰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많은 네트워크 위에서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아요. 예. 이런 이제 네트워크 위에도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계속해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이루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다 챗봇이 우리들의 그 카톡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아마 뭐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겠죠. 뭐 개인 정보를 다 없애고 최대한 이제 그 학습은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도록 구체적인 개인이 노력은 했겠지만 그 회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이게 약간 섬뜩합니까? 네.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인격체 언어에 내가 들어가 있어. 부분으로서. 뭔가 이런 섬뜩함은 처음으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탈취당하기 쉽고 영원히 살고 있는 죽지도 못하는 그런 데이터로서의 우리들, 유령화된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효재 작가의 이 썰도 그렇습니다. 이 작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유튜버를 패러디하면서 작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그거잖아요. 일본의 어떤 상점에서 티셔츠를 팔고 있는데 그 티셔츠에 프린트된 게 내 얼굴이야. 인스타에 내가 멋지게 올린 내 얼굴인데 그걸 이제 무단으로 이제 팔고 있고 그래서 항의를 했지만 없앴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썰을 이제 풀어내는 페이크 다큐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죠. 실제로 이거는. 이건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우리도 그런 짓 많이 저지릅니다. 솔직히 뭐 불법적으로 어떤 이제 티셔츠를 만든다든가 뭐 소스를 갖다 쓸 때 뭐 외국인들의 SNS 많이 뒤져서 갖다 쓰고 하죠. 네. 그리고 그런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인스타인데 더블링된 경우도 있죠. 남의 인스타를 자기 걸로 그러니까 마치 보여지게 해서 그냥 다운로드해서 자기 걸로 다시 올리는 그런 사건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탈취당하기 쉬운 신체로 이제 지금 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데이터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얘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공감대나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형성되기 전에 사건이 더 많이 터지고 한번 터진 이상은 이제 주워 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두 작품은 이 마치 이제 새로운 딕시 플랫라인의 시대, 우리가 이렇게 탈취당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 이제 네트워크 상의 프로필들, 뭐 수많은 아바타들의 곤란함은
불안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탈취와 전용이 너무 쉬워진 우리들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이제 관중분들은 어떤 이런 이제 문제 설정이 어떤 이제 자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점에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이렇게 보아주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시 이제 공각기동대의 어떤 결말로 가고 싶은데요. 이 공각기동대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끔하게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인형사라는 굉장히 전지전능한 인공 해커가 등장하거든요. 인형사는 왜 등장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인형사가 나는 그냥 정보에 받아서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엉키면서 자연 발생적인 그런 객체가 된 것이지 난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면. 근데 사실은 약간의 힌트를 흘리는데 정보 육가인가? 그 공안 육가에서 사실은 정보 무기로 만들었던 객체라는 약간의 그런 단서가 사실 나옵니다. 그 영화에는.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인형사의 말이 맞는지 잘 몰라요. 그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증언하는 건 나는 아무튼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거야. 데이터고 뭐 프로그래밍이지만. 그러면서 요 쿠사나기가 이제 자기가 사이보그로서 내가 도대체 누구지라고 질문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을 합니다. 불안하지? 이러면서 나도 사실 불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 합치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인형사는 왜 불안하냐면 인형사는 그런 정체성의 불안을 아예 느끼지도 않는 존재인데 왜 불안하냐면 이 사람의 불안이 좀 웃긴데 자기는 전지전능하지만 복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인간의 힘을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는 거예요. 해킹되지 않고 뭐 말 그대로 뭐 새로운 어떤 수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사는 되고 힘이 강한데 언제든지 절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형사의 그 공포는 뭐냐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다는 절대적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쿠사나기의 불안은 뭐예요? 내가 누구지라는 여전히 이제 데카르트적인 질문이라면 인형사는 그냥 나 자신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의 이제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쿠사나기와 뭐 인형사 사이를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믹스된 혼합된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 제의를 하죠. 그러니까 쿠사나기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와 내가 합성된 이후에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이랬더니 인형사가 단칼에 거절하죠. 그럴 확률은 전혀 없어. 너는 없어 이제. 합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미묘한 걸 느끼는데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응원하던 주인공이기 때문에 쿠사나기가 저 나쁜 인형사를 이제 혼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데 사실은 쿠사나기가 뭔가 끌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삭제되고, 그러니까 생략되고, 갑자기 둘이 합성된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이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작품의 초반에 보았던 쿠사나기거든요. 근데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이 쿠사나기가 아닌 거야. 쿠사나기와 인형사가 합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묘하게 그 쿠사나기의 아주 알 수 없는 표정을 우리가 보면서 기이하다고 느끼죠. 근데 저는 이 기이함을 요 위에 있는 류양의 작품에서 느꼈습니다. 도쿠독사 작품 보셨죠? 네. 보면은 거기에 이제 3명의 댄서들의 데이터를 섞어버리잖아요. 합성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뭐 사이보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인간이 출 수 있는 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죠. 그런 낯섦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객체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익히 보아오던 그런 형태들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인 거죠. 아마 근미래에는 지금 뭐 수우파라든지 이런 이제 댄싱 뭐 경연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런 합성 인간들의 댄스 데이트 뭐 그런 뭐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안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또 감탄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이건 뭐지 알파고가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를 두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의 경이로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류양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동시에 매우 매혹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합성이 좋다. 뭐 우리 혼합되자, 뭐 사이버가 되자 이런 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을 탈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라고 질문할 때 아니 너와 내가 합쳐져서 다른 존재로 이양하자라고 오히려 용감하게 제의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질문해봐야 답이 없어요. 계속 불안한 하나의 그냥 공백만 있는 거죠. 이걸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예 다른 존재로 가면 어때? 라고 질문했을 때 응해버린 거죠. 그래서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꾸사나기의 불안이 아닙니다. 꾸사나기의 불안이 아니라 꾸사나기가 그 불안에도 불구하고 아예 다른 존재로 기꺼이 이행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용기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품에는 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넌짓이 나올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런 네트워크에서 막 프로필을 숭배하고 나 자신이 없음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멜랑콜리한 상황으로 놓여 있지만 아예 이 다음 종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제의를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제노페미니즘이라는 그 선언문을 읽었는데 그 작품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6명의 이제 미술 이런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페미니즘의 어떤 하나의 과학기술적 상상력을 부여하고 그래서 완전히 낯선 페미니즘으로 이제 운동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 바이오 해킹이 가능할 것, 가능하게 세계를 구성할 것, 그리고 뭐 두세 개의 뭐 성이 아니라 100개의 성으로 분화시킬 수 있게 만들 것, 그리고 적극적인 자기 개조수를 이게 허락하는 사회로 만들 것.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불평등과 이 구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과거에 대한 누적된 어떤 문제를 이제 여기서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제노 페미니즘은 그것도 중요하고 아예 한 발자국 아예 나가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자기 개조에 대한 이 상상력을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선언문에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에서 두려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불안해한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경유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경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가영 작가의 그 즐거운 생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소외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저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수행 능력이 낮은 사람, 디지털 리터러시가 안 되는 사람, 아니면 잊혀진 어떤 게임 캐릭터, 버려진 게임 캐릭터, 아니면 탈취된 몸들. 그래서 다들 이 안에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모여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모여 있잖아요. 어떤 공간 안에. 그리고 연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연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합이냐 연합이냐 이런 질문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 관객 여러분의 어떤 판단인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함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나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뭔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과격한 질문을 했다는 거고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류양의 작품이라든지 안가영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공동성과 혼합성에 대한 질문, 상상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라토브 아벤돈의 작품, 원래 여기에 이제 상영됐어야 될 작품인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죠. 디지털 휴먼이 등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는 나야. 나는 여기에 그대로 존재해라고 말하죠. 어쩌면 이제 통제되거나 우리와 인척을 맺은 게 아니라 아예 스스로 독립적으로 지금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연출된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것이 영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등장한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존재가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형사 같이 말 그대로 자연 발생적인 어떤 버그, 그리고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그건 사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제 그런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사이버 인격체 선언을 스스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전시가 마치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공각기동대를 읽었을 때 하나의 그 문제의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전체적인 서사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뭔가 잘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제 저도 관객으로서 뭐 평론가로서 이 전체 정합성을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한 건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의식들이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동시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이런 이제 인터넷을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유연한 인격이라든지 다양한 인격에 대한 찬양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오늘날의 현실은 혼종이 아니라 극종의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뭐 낭만적인 얘기들은 언제나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풍자와 비판은 언제나 항상 유효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기본기랑 비슷한데 권투 선수가 정신을 잃어도 이렇게 기본기만 있으면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굉장히 이제 변혁기 앞에서 뭐 혼란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이때 혼란하더라도 뭔가 풍자와 비판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제발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비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확신성을 향한 이런 집착이 아니라 이런 불안함을 향한 어떤 모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여럿의 객체로서의 나 아니면 혹은 우리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자기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바깥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까 그 독립적인 디지털 객체에 대한 상상력은 사실 우리들 상상력을 넘어가게 돼 있죠. 우리 경험을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기에 존재하고 예술로서 한번 넌지시 질문할 때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닿고는 있지만 약간 붕 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부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한번 자극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우리 자신의 이제 이런 존재론적인 문제들만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바로 방금 전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그 고 이뮨택 씨 있잖아요. 그 울랄라 밴드의 리더였죠. 그 슈퍼스타 K의 스타죠.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이뮨택 씨의 그 목소리를 AI로 합성을 해가지고 공개하겠다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 김광석 AI 프로젝트는 이미 이제 가동됐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해철도 가동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풀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냥 이것은 한 3, 4년 전부터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인공합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패턴들을 다 학습해가지고 거의 유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의 무서움은 이 죽은 가수가 신곡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합성하지 않습니다. 응? 왜요? 누구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죽은 자들이 사실은 거의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창작을 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달리전은 여러분 9월 17일 날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달리전은 수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너무나도 이제 아주 많죠. 그러니까 결코 이제 이 존재들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 불안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간 자들의 존재 불안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 아마 뭐 이걸로 이제 이익 보는 사람은 있겠죠. 뭐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이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리고 뭐 유족들 일부는 이제 저작권으로 돈을 벌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명예롭게 죽을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뮨택 씨의 저 AI 목소리가 전문가만 다룰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유출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집안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상할 거 아니에요. 이뮨택이 성악을 했다면 어떤 노래를 했을까? 하면서 이제 뭐 프로그램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가사를 집어넣고 아니면 내가 만든 노래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건 그래도 뭐 괜찮겠다 싶지만 뭔가 뭐 쇼핑몰 성으로 쓴다던가 이런 일도 너무나도 가능한 일이죠. 이 악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하는데 악용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죠.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뭐 달리전도 뭐 이 자체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명화와 고전에 대한 상상력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메타버스적인 시대 앞에서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이제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굿즈 파는 항상 그 씬이 있잖아요. 미술관 끝나면 거기서 갑자기 굽신거리면서 달리가 하나 사주십시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나도 천박하지만
아니 오는 미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네트워크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모든 이가 지금 죽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리고 마음대로 절취되고 이 유령은 그러니까 이용당하기 쉬운 유령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 앞에 우리가 어떤 응대를 할 것인가, 뭐 하나 이제 데이터 인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현실의 어떤 이런 어떤 인격을 이제 같이 매칭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개방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합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가속화하는 방식도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격한 실험 안에서도 우리가 엿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인간성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술을 좋아하고 또 제 나름대로도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사실 더 극단적으로 한번 이런 실험을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저에게 권리가 있다면. 물론 좀 실험적으로 하는 거겠죠. 저는 아무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코리아나 미술관의 이 전시 프로필을 설정합니다는 상당히 좀 독특한 저는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현실 반영적이면서도 좀 미래적인 약간 뭔가 애매한 그렇죠. 완전히 미래도 아니고 아방가르드도 아니고 그것도 클래식은 절대 아닌 뭔가 이 가까운 미래를 지금 예지하면서도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와 아름답다, 우와 저 춤을 저렇게 잘 춰?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에 대해 감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성적으로 한번 이제 문제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할 때 굉장히 작품이 더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건 작품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현 시대 우리가 겪는 하나의 곤란함, 네. 이 새로운 어떤 불안함을 향해서 모험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여러분들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